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가까운 사람인데도 집에 다녀가면 며칠을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이상합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불렀는데 떠나고 나면 더 외롭습니다. 반가워서 집에 들였는데 돌아가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이 떠난 뒤 현관문을 닫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이불을 다시 정리합니다. 손님이 앉았던 자리, 손님이 쓴 컵, 손님이 남긴 흔적. 하나씩 치웁니다.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손님이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집이 좀 썰렁하네.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들은 연락 잘해?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납니다. 내 집이 썰렁하다고?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자식 얘기는 왜 꺼낸 거지? 나 혼자 사는 게 불쌍해 보였나?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잠이 안 옵니다. 말 한마디를 곱씹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예민한 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밤새 뒤척입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합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줄었는데 평안도 함께 사라진 느낌. 사람은 만났는데 마음은 더 텅 빈 느낌. 집에 누군가를 들였는데 정작 내 집에서 숨을 못 쉬는 느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을 집에 초대했는데 왜 마음은 더 불편해졌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집 초대를 줄이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인색함도 아닙니다. 내 삶의 질과 정신적 평안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알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4세 박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이 먼저 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명절에 나옵니다. 순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싫었습니다. 조용한 게 싫었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싫었고 텅 빈 느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열어뒀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와. 언제든 와. 편하게 생각해. 친척이 오면 반갑게 맞았습니다. 친구가 오면 음식을 차렸습니다. 지인이 오면 차를 내왔습니다. 누구든 오면 좋았습니다.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북적거리는 집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누군가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바빴습니다. 손님 올 준비, 손님 맞이, 손님 정리. 근데 괜찮았습니다. 외로운 것보다는 바쁜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왔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혼자 산다더니 집이 좀 썰렁하네. 순자 씨는 멈췄습니다. 뭐? 아니, 그냥 생각보다 집이 좀 그렇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순자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집안을 봤습니다. 썰렁하다고요? 뭐가 썰렁하다는 걸까요? 거실을 봤습니다. 소파가 낡았습니다. 부엌을 봤습니다. 그릇이 오래됐습니다. 방을 봤습니다. 벽지가 바랬습니다. 순자 씨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 자식들을 키웠고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썰렁한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 집이 그렇게 보였나?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또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웠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친구를 맞이하면서도 신경 쓰였습니다. 저 소파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저 그릇을 보면 낡았다고 생각하겠지. 차를 마시면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눈치를 봤습니다. 집 어디를 보고 있나? 뭘 생각하고 있나?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근데 더 피곤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숨을 못 쉬겠더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들였는데 오히려 집에서 불편해졌다는 거요.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느낌이 들었다는 거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공간이었을까요? 순자 씨가 찾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집은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밖에서 다친 마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밖에서는 늘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표정도 조심합니다. 웃어야 하고 괜찮은 척해야 하고 강한 척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칩니다. 근데 참습니다. 바뀌니까요.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제서야 숨을 쉽니다. 아, 집이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웃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근데 누군가를 들이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감정이 집에 들어옵니다. 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불평했습니다. 요즘 세상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해. 아프기만 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네.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는 들어줬습니다.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집이 무거웠습니다. 친구의 불평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의 한숨이 공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기운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도 우울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우울의 공간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의 말과 감정은 집에 남는다는 거요. 순자 씨는 집을 닫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똑같이 불평했습니다. 순자 씨는 들어줬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친구의 불평도 한숨도 부정적인 기운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이 트였습니다. 아, 이게 내 집이구나. 비로소 편안했습니다. 집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집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담으면 집도 무거워집니다. 그 감정은 손님이 떠난 뒤에도 며칠을 남습니다. 집은 쉬는 곳입니다. 회복하는 곳입니다. 감정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을 들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접이 당연함이 되는 순간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가웠고 음식을 차리는 게 즐거웠고 대접하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더 먹어, 편하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달라집니다. 처음엔 고마워, 맛있어, 잘 먹었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말을 줄입니다. 응, 그래, 괜찮아. 감사는 사라지고 당연함이 남습니다.
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동네 친구가 자주 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처음엔 순자 씨가 좋아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과일도 깎았습니다. 친구는 고마워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씩 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친구는 고마워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당연하게 먹었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뭐? 국이랑 반찬. 아, 그래. 나 요즘 국 별로 안 땡기는데. 친구는 불평했습니다. 순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근데 참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순자 씨는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었고,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친구는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접을 기대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뭐 해줄 거야? 순자 씨는 이제 짐이었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왔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왔어. 아, 오늘은 좀 아파서. 괜찮아. 나 오래 안 있어. 차라도 한 잔 줘. 친구는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차를 끓였습니다. 과일도 깎았습니다. 친구는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좀 살림이 소홀한 것 같아. 집도 좀 어지럽고.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픈데 대접하고 있는데 집이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뭐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손님이 아니라 무료 식당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대접이 반복되면서 친구는 순자 씨를 존중하지 않게 됐다는 걸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더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집에 자주 들이면 그게 사라집니다. 대접이 당연해지고 정성이 의무가 되고 존중이 사라집니다. 순자 씨는 그 뒤로 집에 사람을 안 들였습니다. 친구가 오겠다고 하면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불평했습니다. 왜 집에 안 불러? 우리 사이에.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받기 편해. 여기서 보자.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당연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도 더 이상 무료 식당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접이 반복되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내밀한 허물이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밖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옷으로 가릴 수 있고, 말로 포장할 수 있고, 표정으로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은 다릅니다. 집에는 모든 게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보입니다. 가구가 낡았는지, 새 것인지, 비싼 건지, 싼 건지. 생활 습관이 보입니다. 깨끗한지, 어질러져 있는지, 정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족 관계가 보입니다.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자식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집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지인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오랜만이야. 지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을 보고 부엌을 보고 방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혼자 살아? 응, 남편 먼저 갔어. 아, 그랬구나. 자식들은? 멀리 살아. 명절에 나와. 힘들겠네. 지인은 동정했습니다. 순자 씨는 불편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인은 계속 물었습니다. 연금은 나와? 생활비는 괜찮아? 병원은 자주 가?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모든 게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지인이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힘들다며?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응? 누가 그래? 아니, 들었어. 혼자 살고 자식들도 안 오고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다고. 순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본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생활 모습 다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피했습니다. 내 집에 들인 사람이 내 허물을 밖에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뒷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집에 안 들였어야 했는데 친하다고 해서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집은 그 영역입니다. 집에는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 생활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굳이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집에 들이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것들이 약점이 됩니다. 순자 씨 혼자 산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자식들 안 온대.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동정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판단입니다. 순자 씨는 그 뒤로 조심했습니다. 집에 사람을 안 들였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밖에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 건강해, 좋아. 근데 집은 안 보여줬습니다. 경제 상황도, 생활 습관도, 가족 관계도 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뒷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존감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지켜야 할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걸 다 내보일 필요 없습니다. 친해도 가까워도 오래 알았어도 내 집은 내 영역입니다.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손님 10명 와도 괜찮았습니다. 밤새 준비하고 하루 종일 대접하고 다음날 정리해도 괜찮았습니다. 피곤하면 하루 푹 자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몸이 다릅니다. 마음도 다릅니다. 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을 봤습니다. 시장 가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걸으면 무릎이 아팠고 짐을 들면 어깨가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서 요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신경 썼습니다. 그릇 가져오고 물 따르고 과일 내오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걸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또 1시간 걸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왔습니다. 피곤한데 잠이 안 왔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어제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손님 한 번 다녀간 게 전부인데 며칠을 힘들었습니다.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TV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고 전화벨 소리가 거슬렸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있구나. 손님 한 명 맞이하는데 일주일치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원래 순자 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책하고 책 읽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이런 것들에 쓸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손님 맞느라 다 써버렸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인생에 쓸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손님이 4번 오면 한 달 내내 피곤합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1년 내내 피곤합니다.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쓰다가 끝납니다. 순자 씨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 사람을 안 들이기로요. 노후의 에너지는 가장 아껴 써야 할 자산입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쓰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손님 맞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남은 인생을 피곤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씁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오후에 책 읽고 저녁에 음악 듣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민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건 회복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손님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5번째 이유는 적당한 거리가 귀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집 문턱이 낮을수록 사람도 가벼워집니다. 언제든 갈 수 있는 집,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집. 그런 집은 귀하지 않습니다. 그 집 주인도 귀하지 않습니다. 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순자 씨 집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언제든 와, 편하게 와, 놀러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순자야, 나왔어. 문을 두드리며 왔습니다. 약속도 없이 왔습니다. 순자 씨가 뭘 하고 있든 상관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있어? 나 심심해. 같이 이야기하자. 나 잠깐 쉬다 갈게. 사람들은 순자 씨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대했습니다. 존중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피곤한지, 아픈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고, 그냥 들어왔고, 그냥 요구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순자 씨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결정했습니다. 집 문턱을 높이기로요. 더 이상 언제든 와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 놀러 갈게. 예전 같으면 그래, 와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좀 힘들어. 다음에 보자. 친구는 놀랐습니다. 왜?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그래도 오늘은 안 돼. 밖에서 만나자.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정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친구는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들어와서 당연하게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었습니다. 말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건강은? 존중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신기했습니다. 집에 안 들였을 뿐인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부르지 않으니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예고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았고 시간을 지켰고 존중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턱을 낮추니 사람들이 가벼워졌다는 걸요. 문턱을 높이니 사람들이 귀하게 대한다는 걸요. 언제든 찾아가도 되는 사람은 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아야 만나는 사람은 귀합니다. 이건 거리의 문제입니다. 가까우면 가벼워지고 거리가 있으면 귀해집니다. 순자 씨는 이제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순자 씨를 만나려면 약속을 잡습니다. 시간을 맞춥니다.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타인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면 남도 나를 귀하게 대합니다. 집 문턱을 높이는 것, 그게 나를 귀하게 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집까지 들어오면 관계가 망가지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니까 도와줘라는 청탁이 많은 사람입니다. 순자 씨에게 그런 친척이 있었습니다. 자주 왔습니다. 올 때마다 부탁했습니다. 순자야, 우리니까 하는 말인데. 그리고 청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취업 좀 알아봐줘. 내가 돈 좀 급한데 빌려줄 수 있어? 병원 같이 좀 가줘. 순자 씨는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근데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도와주면 둘을 부탁했고, 둘을 도와주면 셋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섭섭해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해? 가족인데. 순자 씨는 짐이 됐습니다. 집에 들이니 더 많이 부탁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봤으니까요. 저 TV 안 쓰지? 우리 줄래? 저 그릇 좋은데 나도 하나 갖고 싶어? 집을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순자 씨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세상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해. 나이 들면 다 버려져. 아프기만 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한숨만 쉬었습니다. 순자 씨는 들어줬습니다. 근데 친구가 떠나고 나면 순자 씨도 우울해졌습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기운이 집에 남았습니다. 며칠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집에 들이니 그 우울이 집에 스며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집이 답답해졌고 순자 씨도 기운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계 없는 사람입니다. 순자 씨에게 그런 지인이 있었습니다. 전화도 없이 왔습니다. 나왔어. 문 열어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 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쉬고 있든 아프든 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나 심심해서 왔어.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있어? 나 잠깐 쉬다 갈게. 순자 씨의 일정, 상황, 기분 묻지 않았습니다. 집을 자기 집처럼 여겼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소파에 눕고 TV를 켰습니다. 경계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을 공간이 아니라 권리처럼 여깁니다. 우리니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이런 말로 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순자 씨의 허락, 순자 씨의 상황, 순자 씨의 기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중요합니다. 자기 필요, 자기 편함, 자기 기분. 그것만 생각합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집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함부로 대한다는 거리요. 집을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순자 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순자 씨를 수단으로 여깁니다. 청탁할 사람, 하소연할 사람, 이용할 사람. 그렇게 여깁니다. 순자 씨는 결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은 절대 집에 안 들이기로요. 청탁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경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나더라도 밖에서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면 청탁이 줄어듭니다. 밖에서 만나면 부정적인 기운이 집에 안 남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예고 없이 못 옵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유형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까지 들어오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성급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 없는 거절 문장을 만드세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우리만 쓰는 공간이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친척이 오겠다고 하면 말합니다. 미안해. 집은 우리만 쓰는 공간이라 밖에서 보자. 친구가 놀러 가겠다고 하면 말합니다. 고마워. 근데 집은 우리만 쓰는 공간이라 카페에서 만나자. 지인이 들르겠다고 하면 말합니다. 반가워. 근데 집은 우리만 쓰는 공간이라 공원에서 보자.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이러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근데 괜찮았습니다. 이 문장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집은 정말 우리만 쓰는 공간입니다. 나만 또는 가족만 쓰는 공간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만남 장소를 고정하세요. 순자 씨는 카페, 공원, 식당, 이 세 곳으로 정했습니다. 친구 만나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집에 안 오니 준비할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고 편했습니다. 친척 만나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밥 먹으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먹고 나면 헤어졌습니다. 집에서 음식 만들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것도 없고 편했습니다. 지인 만나면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산책하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집에 안 오니 청탁도 줄고 부담도 줄고 편했습니다. 만남 장소를 고정하니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 안 부르는구나. 그럼 밖에서 보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집 초대는 약속과 시간을 한정하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집에 초대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만 집에 들였습니다. 근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드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에서 차 마실까?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예고 없이 오는 건 절대 안 됐습니다. 둘째, 시간을 한정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보자. 이렇게 끝나는 시간도 정했습니다. 그럼 손님도 그 시간에 맞춰 왔고 그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도 편했고 손님도 편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집에 사람을 거의 안 들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집이 달라졌습니다. 고요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집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손님 준비하느라 시끄럽고, 손님 맞느라 시끄럽고, 손님 정리하느라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했고, 오후에 책 읽으면 조용했고, 저녁에 음악 들으면 조용했습니다.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손님 눈치 보느라 답답하고, 대접하느라 답답하고, 평가받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편했습니다. 집에서 눈치 안 보고, 대접 안 하고,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턱을 높이니 관계가 오히려 오래 간다는 걸요. 예전엔 사람을 자주 만났습니다. 집에 자주 불렀습니다. 근데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대접이 당연해지고 존중이 사라지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주 안 만납니다. 집에 안 들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존중하고,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만나면 더 좋다. 예전보다 더 편해. 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자주 안 만나니 더 반가웠고, 집에 안 들이니 더 편했고, 거리를 두니 더 존중받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이라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집까지 허락하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집은 지켜야 관계도 지켜집니다. 순자 씨는 이제 압니다.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라는 걸요. 그 공간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집은 나만의 쉼터여야 합니다. 조용해야 하고,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근데 외로움을 참아서라도 집은 지켜야 합니다. 집은 마음의 성입니다. 밖에서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오늘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집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대접이 당연함이 되면 상처가 생깁니다. 허물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귀함을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문턱을 높여야 합니다. 역설 같지만 진실입니다. 집까지 허락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집을 지키면 관계도 지켜집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남을 위한 공간입니까? 나를 위한 공간입니까? 지금 집에서 편안히 숨 쉬고 계신가요? 만약 불편하시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집 문턱을 높이세요. 집은 우리만 쓰는 공간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공간의 주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노후의 품격입니다. 진짜 행복은 고요 속에 있습니다. 진짜 평안은 혼자 있는 집에서 옵니다. 집은 나만의 쉼터입니다. 그 쉼터를 지키세요. 그러면 마음도 지켜집니다. 관계도 지켜집니다. 여러분의 집에 고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